정치권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2차 소환 조사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망신주기 수사로 규정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으로 맞불을 놓자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2차 조사에 응하기로 발표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은 당권 레이스 계속해서 격화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위례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의 2차 조사 응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2차 조사를 두고 처음에는 좀 회의적인 입장을 펼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좀 응하겠다 밝히게 된 배경 먼저 짚어볼까요? 이제 소환에 응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 소환은 이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었고, 그건 10일 날 있었고, 이제 28일 날 이제 대장동 위례 신도시에 대한 건 이제 처음이었어요, 소환.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소환이 이제 또 통보를 하니까 원래 민주당에서는 이번에까지 소환에 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리적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줄 수 있다라는 판단도 한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일관된 입장은 이재명 대표가 방금도 지금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에서 제가 좀 봤는데 일단 모든 혐의는 틀린 얘기다. 검찰이 좀 조작하고 있다. 이런 이제 요지에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짜집기고 조작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조작이고 짜집기 수사고 검찰의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니까 소환돼서 얘기 못할 게 없다. 뭐 그런 이제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28일 날 소환되기 전에도 이제 호남을 방문해서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지지층 결집도 시도를 하고 이런 이제 맥락의 연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법리적으로 볼 때 영장 청구에 이제 구속영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장 청구에 명분을 주지 않는 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라는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네. 그 맥락에서 이 대표 대선 패자로서 오란이 또 가겠다 이렇게 일단은 2차 조사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2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던 검찰 측에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걸까요? 두 가지 면에서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 이제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프레임이라는 인식의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식의 방법.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모든 사항을 그 프레임에 맞춰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프레임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은 이게 바로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끌고 가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뭐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면 증거가 없고 조작한 거 없고 이거는 결국은 내가 대선 때 패배했기 때문에 정치 보복한 거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민심은 들어보면은 여론조사에서는 정당한 수사라는 게 정치 보복이라는 것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구속영장에 대한 부분 그것보다도 그렇게 당당하면 왜 검사 앞에서는 진술을 안 하죠? 아니 33쪽에 예를 들어서 자기 그 진술서만 대고 나서 거부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자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지 말고 검사 앞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고 있다가 나와서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 사법 영역을 정치 영역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마치 1차, 2차, 3차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당 대표를 이렇게 두 차례나 소환한 전례가 있느냐. 반대로 얘기하면은 야당 당대표가 이렇게 엄청난 비리 혐의를 받아가지고 검찰을 간 전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프레임을 맞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지금 뭐 여하튼 간에 진실되게 그리고 본인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2017년도 7월 달에 페이스북에다가 그거 썼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적폐청산 같은 경우가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정치보복 계속해도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은 너무 이거를 정치 쪽으로 끌고만 가려고 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서 민주당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공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조사 필요성 하에 검찰이 2차 조사를
요청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오히려 민주당의 정치 공세 형태를 좀 비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맥락에서 잠깐 짚어주셨던 게 이 대표가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계속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 조사를 받을 때는 대부분의 검찰의 질문에 진술서로 가름한다, 대체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법리적으로 아마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질문에 답변을 하다 보면은 워낙 이제 방대한 양이잖아요. 지금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가 100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100페이지?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준비한 게 33장이라는 건데 100장이면 양이 꽤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 특혜 개발 사건하고 위례신도시건이 굉장히 복잡해요. 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아마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것도 꽤 많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대답이 꼬일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걸 우려하지 않았을까. 제가 어떤 보도를 보니까 대장동 결재 서류를 글쎄 그 보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어느 언론이라고 밝히지는 않겠는데 대장동 결재 서류를 보여주니까 변호사와 대화하다가 진술 거부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아무튼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진술 거부하는 것도 피의자의 방어권이니까 일단 뭐 준비한 그 답변서로 가름한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제가 잠깐 지켜봤는데 기자회견 때는 나름 상당히 상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민간 개발업자가 요구했던 그 땅을 지정해 주지 않았다. 이미 지정하지 않고 강제 수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환지도 안 됐고 민간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못 봤다. 근데 어떻게 2014년도에 자신이 승인한 게 말이 되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기자한테. 근데 이런 말을 글쎄 검찰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기 이 답변서에 담겨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원하는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민간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일관되게 지금 자신은 오히려 공공이익을 환수했다. 과거에 새누리당이 현재 여당이 계속 이제 민간 개발을 고집했는데 자신은 그 완전히 공공 개발은 아니다 하더라도 민관 개발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공공이익을 환수했는데 왜 그게 배임이 되느냐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일관된 주장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러한 주장들이야 최종적으로 이제 검찰이 기소장이 어떻게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소를 전제로 한다면 뭐 법원이 판단을 내리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러한 게 계속 이제 양쪽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과 평행선이에요. 결국은 같은 논리들이에요. 검찰은 검찰대로 이제 100페이지에 해당하는 그런 질문을 다 못했다고 보는 거죠. 못한 거죠. 이제 그 늦은 시간에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9시인가 몇 시에 끝나고 이제 이제 신문 조서 이제 검토하고 네. 12시쯤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이게 이제 검찰이 이제 공소장이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아직 공범관계라고 적시는 안 됐어요. 지금 뭐 이 대장동 일당들의 그 공소장 추가 기소를 한 게 있잖아요, 이번에. 거기에 공범관계라고 나오지 않았는데 아무튼 지금 아까 이재명 대표가 지적한 그 김만배가 자신의 절반, 지분의 절반을 주기로 했다. 그 얘기를 유동규한테 하고 유동규가 정진상한테 하고 정진상이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라는 게 지금 지난번 답탄이었단 말이에요. 추가 공소장에. 근데 여기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2014년도에 이미 지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 승인할 수 있느냐라고 아까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 되게 이제 피곤하죠. 짜증나고 지치기도 하고. 이 부분을 검찰도 이제 대개 수사가 정점까지 오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다는 얘기는 수사가 거의 절정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빨리 기소를 하려면 빨리 기소하고 법원의 판단은 꽤 늦어질 거 아니겠어요. 뭐 이게 1차, 2심도 가야 되고 또 3심 법원,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까지 이렇게 공방을 계속 할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야당은 야당대로 또 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내일인가요? 거의 이른바 비명계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길이 이제 출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야당 내에서도 선거가 다가올수록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전 국민의힘도 일단 검찰 수사에 맡겨놓고 물론 정치 공방은 불가피합니다. 일정 부분 불가피한데 과도하게 야당도 뭐 검찰이 검찰 공화국이다, 독재 정권이다, 뭐 짜깁기다,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좀 자제하고 국민의힘도 지금 뭐 대변인의 수위가 높잖아요. 그 양당이 조금 자제해라. 완전히 얘기하지 말라라고는 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니까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발언을 좀 자제하고 검찰 수사 지켜봐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와서. 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부분을 상세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떳떳하고 그리고 당당하고 한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구속을 결정하는 기관이 어디죠? 검찰이 합니까?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당하게 그 부분을 대해서 판사의 판결을 받겠다고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체포동의안때 국회 동의받아 거부되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모든 부분 속에서 배임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고 다 유동규를 포함해서 모른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본인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사법부 특히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아 그렇구나 맞구나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도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출신 아니신가요? 그럼 배임에 대한 정의가 뭐냐라는 거죠. 배임이라는 거는 지금 개발을 하면서 당군 일의 최대의 환수를 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환수할 거를 못 해가지고 민간업자한테 수천억 원대의 특혜를 준 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나는 다른 누구도 못했던 걸 했다. 잘한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분명한 거는 민간업체에 대해서 민간업체 자는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데 특혜를 받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그냥 액면 그대로 모든 게 다 맞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특혜를 보게끔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과인수에 대한 부분도 환수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핵심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만 비켜나가려고 한다. 더 나가서 지금 자신의 최측근들이 구속이 돼 있어요. 그럼 구속들이 됐는데 그분들은 전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무관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 누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판단했죠? 법원이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본인은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한 점의 의혹도 없다고 한다면 법원의 판결을 구속영장서부터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법원이 판단해가지고 아 이거는 검찰이 이거는 결국은 올가매기하고 더 나가서 조작한 거라는 것이 됐다고 한다면 바로 기각당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당당해라. 당당의 범위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좀 여쭙고 싶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재명 대표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한 일에 대해 모른다, 나는 몰랐다고 말했던 기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아니 근데 그 상식적인 차원이겠죠. 당대표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때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뭐 일단 자신의 측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저 측근이 되면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정책비서관 또는 정책실장쯤 돼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제외하고 그 김용 전 부원장이나 저기 정진상 전 실장 이 지금 이제 뇌물죄로 지금 정진상 실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구속돼 있고 그렇다면 이건 전혀 법리적인 근거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수족과 같은 측근이라면 정 실장이 그걸 전혀 이재명 대표가 모르겠을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만배 씨가 지분의 절반을 이재명 대표 측에 주기로 했다라는 것, 그게 이재명 대표가 승인했다라고 이제 공소장에 기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검찰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건에 관련해 있는데 가장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뇌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야. 물론 이번에 지금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뇌물수수, 배임, 그다음에 부패방지법 위반이에요.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이제 혐의는 그런 건데 그런 거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그 정진상과 그 이제 민간 개발업자의 그 짬짬이 그 개발의 사업의 특혜를 제공한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굉장히 핵심 쟁점이에요. 사실은 알았다면 그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승인을 한 거니까. 그게 이제 공소장에 담겼다는 건데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죠. 상식적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야말로 실체는 알 수 없어요.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정말로 정진상 전 실장이 신출귀몰해서 그렇게 측근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그야말로 신의 영역이니까 그건 알 수는 없어요. 단지 그거는 우리가 사법 법치국가에서 최종적으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려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주장이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여야가 다르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단지 지금 물어보신 게 과연 그랬을까?
근데 그건 상식적으로 볼 때 좀 납득은 안 간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검찰이 또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 그 이재명 대표가 33페이지 분량의 진술서로 대부분의 답변을 가름했는데 여기에 두 분이 언급해 주셨던 최측근 정진상 실장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그러니까요.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하는 게 지금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과도하게. 어떤 지금 아까도 기자회견 때 보니까 과거 이 군부 정권 때도 증거 입각해서 했다. 근데 지금은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이 검찰 수사가 지금 기소로 몰아가기 위한 짜깁기 수사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증거나 공범과의 적시가 안 돼 있다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말에 수긍하는 분들은 그래 뭔가 지금 검찰에 증거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유동규나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에만 과도하게 의존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주장 말대로 증거나 물증이 있으면 내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제가 어떤지 언론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대장동 결재서. 글쎄 이게 법률적으로 대장동 결재서류 이런 게 무슨 증거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직 나오지 않고 공범관계도 아직 공범관계 적시가 안 돼 있는데 모르죠. 이제 차차 이제 또 소환이 횟수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 또 적시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수사가 오래 진행됐지만 정권이 바뀌기 이전의 수사와 정권이 바뀐 다음에 수사가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검사들도 많이 교체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어느 쪽이 맞다고 판단할 수 없으나 분명한 거는 그렇게 엄청난 돈들이 오고 간 걸로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당들에게 대장동 일당들에게 그러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 같이 철저한 분이 그 명료한 분이 그걸 몰랐을까라는 생각은 든다는 거예요. 그건 합리적 의심이에요. 알 길은 전혀 없습니다만 이제 그 말씀은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반면 또 이 대표는 검찰이 기소를 목표로 조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대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또 뭘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종일관 지금 이제 프레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몇 가지 프레임이 있잖아요. 이건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또 최근에는 이제 검찰 독재 국가라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독재 정권이라는 것까지 나왔으니까 그 틀 속에서 맞추는 거죠. 오늘도 아마 기자회견의 핵심은 뭐냐면은 진술만 가지고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나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진술했을 경우에 그것이 이제 그 판단은 이제 사법부가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역은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기소를 뭐 하겠죠.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쪽은 뭐 조작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검찰이 야당의 당대표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아주 아깝게 패배한 전 대선 후보를 소환할 때 어떠한 근거나 물증 없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 어마어마한 역풍이 부는 거 아닌가요? 그 말대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검찰이 정말 조작한다는 것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후폭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렇게 간단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부분을 가지고서 공방을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공방 속에서 민생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그냥 방탄, 예를 들어 지금도 사법 리스크 이것만 난무하다 보니까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한번 본회의 열릴 거예요. 임시국회 왜 열었죠? 민생을 챙긴다고 해서 임시국회 열린 거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 임시국회가 쭉 열렸나요? 한 번도 안 하다가 결국 막판에 가가지고서 본회의 열어가지고서 중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이제 팩을 할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국회가 오로지 특정한 인물을 위해서 민생은 민생대로 챙기면서 방탄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임시국회 때 국회의원들 어디 갔어요? 해외 나가고 말이죠. 그런 부분 속에서 너무 정치가 국회가 국민들이 기대한 만큼을 못 따라가니까 정말 피곤하고 짜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형태든 간에 빨리 매듭이 돼야 되지 않느냐. 모든 게 다 이게 블랙홀로 돼버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많다는 것을 좀 정치권을 좀 잘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일단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워낙 상충되다 보니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 이전에 검찰이 영장 청구 수순은 밟을 거라고 보세요? 밟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은 확실하게 혐의를 두고 있는 거니까 이제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그렇고 또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그리고 이제 유일의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백현동 이제 그 문제는 이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기소돼 있는 상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많다. 네. 근데 문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체포동의안에 네.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국회가 지금 2월 2일 날 열리잖아요. 지금 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또 이제 계속 한 달 정도 회의가 있기 때문에 회기 동안 체포동의안은 문제인데 결국은 글쎄요. 저도 같은 얘기인데 누구나 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건 보수와 진보나 뭐 여야 지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극단적으로 야당을 지지하거나 뭐 그런 분이 아니라면은 이 문제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다들 말씀하는 겁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우리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사법부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 그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 기소되고 나서 또 공방이 오고 갈 거고 또 양대 진영의 논란이 있을 것이고 또 선거까지 겹쳐 있잖아요. 지금 내년 총선까지. 그러면 중도층 유권자들은 어디를 보고 있어야 되냐고요 도대체. 저도 김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그건 아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이게 지금 어떤 게 많은지 모르니까 우리는. 각자가 속으로 생각하는 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정치인들은 정치적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공천이라는 게 있기도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민주당 야당 대표가 저런 기자회견을 하고 제가 글쎄 이런 걸 누군가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야 정치권에서. 좀 영향력 있는 분이. 우리 이 공방 그만하자. 맨날 공방을 해봐 이건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야당 정치인이나 여당 정치인이나 아무 구속력이 없어요. 정치적 발언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지지층 결집해서 여론을 반전시키고 여론이 반전된다 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반전되더라도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이에요. 법원이나 검찰이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대한민국 검찰이나 법원이.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저 누군가 신사협약 같은 걸 제안을 좀 해서 일정 기간 이건 자제하자 좀 이제. 지금 보세요. 안전운임제 일몰제 법안도 그대로 있고 지금. 양국관리법 문제도 이번 임시 국회 때 논한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뭡니까? 난방비 폭등도 여야가 생각이 전혀 다르고. 그리고 입만 열면 서로 이제 이 공방을 하고 있단 말이죠. TV에 나와서 여야 대변인들 그 얘기하는 거 다 외웠어요 이제는. 그만해야죠. 그만하고 야당 대표도 이 문제를 자제. 근데 아까 이재명 대표가 좋은 얘기는 하더라고요. 미워도 만나야 된다 대통령과. 그 말은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아까 좋은 말씀 하더라고 이재명 대표가. 전쟁하면서도 외견한다. 근데 사실 이 여권에서는 지금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는 당대표를 안 만나주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현실이에요. 이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이 사람 말은 맞는 것 같긴 한데 정치를 전쟁하지 하면 되느냐.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단 말씀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전쟁하지 하는 게 정부 여당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했다고요. 이재명 대표가. 방금 한 15분 전에. 그러니까 여당도 이 여권도 좀 이재명 대표와 좀 만나는 거 좀 고려해서 미운 거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말씀 따나.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 뭔가 좀 조금씩 좁혀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렇게 싸울 겁니까? 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별로 공허한 얘기인지 알지만 제가 말씀 안 드리면 저희도 여기서 얘기할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이제 변곡점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일자 변곡점은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국회 내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부 결정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요구하고 싶은 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체포동의안과 관련돼서 국회 그 표결 같은 거 이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구속영장에 관련돼서 법원의 판단에 맡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깨끗하지 않고 차라리 난 그거 두고 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구속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 안 하면서 되니까 자꾸만 되고 여하튼 간에 구속 기소가 되면 당연히 이제 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재판을 받으면 당대표 자격으로 계속 재판에 임하게 된다. 그게 과연 민주당으로서는 옳은 길인가? 그러면 당연히 기소되면은 당대표를 내려놓는다는 80조의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당헌 80조. 그걸 다만 비틀어가지고 결국은 정치 탄압일 경우는 예외다라는 거를 만약에 이재명 대표한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재판 법정에서 진술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정치 공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은 계속해서 그 사법 리스크에 올매지게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제가 두 가지 요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당하다고 한다면 구속영장과 관련돼서 자기 특권을 포기하고 두 번째는 기소되면 당대표직을 내놓고 개인 자격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개인 리스크를 오히려
대응하는 것이 그게 당을 살리고 자기를 죽이는 그게 아닌가요? 근데 거꾸로 자기는 살고 당을 죽이는 쪽으로 가면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속이 되든 아니면은 뭐 기소가 되든, 근데 기소되겠죠.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이거는 법정으로 갈 동안 그때 민주당은 뭐냐는 거죠. 네. 그래도 제1야당이고 168석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이 당대표, 지금도 대통령과 만나자는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신 당대표직을 내놓으면은 민주당 내 만날 사람들 많아요. 대통령이 꼭 이재명 당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만나야 되나요? 라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해야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서만 계속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민주당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원 80조가 지금 이제 당내에서 아마 이제 논란이 있을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내일 이제 민주당의 길이 또 이제 열리니까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원 80조에 보면 이제 그 기소, 부패나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되면 각급 당직자는 그 당직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당원 80조가. 근데 그 뒤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정치 탄압 등 이러한 이유로 기소되면은 그건 처음엔 윤리심판원이 이제 그 판단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당무위원회로 바뀌었어요. 근데 정치 탄압이라는 단어가 거기 딱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당원 80조에. 민주당원 80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금 주장하는 게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나오잖아요, 화면에. 당원 80조 3항. 정치 탄압 등 인정되면 당무위원회가 징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당무위원회는 사실상 당대표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당원 80조 1항에 나와 있는 저 항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치 탄압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조항도 지금 왜냐하면 정치 탄압이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몰라도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그 둘러싸고 있는 강경한 의원들은 정치 탄압이다, 야당의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 조항이 별로 당내에서 야당 대표를 구속할 만한 능력도 없는 거예요. 저 문장 자체가. 아, 네. 네. 지금 객관적으로 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관련한 혐의에서 기소가 되면은 이재명 대표 당대표직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 당원 80조 1항을 두고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3조를 보면 정치 탄압 등의 경우에는 좀 예외 조항을 두면서 최 교수님께서는 이 당원 80조가 이 대표의 대표직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을 것이라는데 조금 힘을 실어 주셨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저 당헌 개정을 누가 바꿨어요? 저걸 왜 바꾸죠? 그전에 있었던 걸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결국은 그게 자꾸만 방탄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저 규항 자체가 문제된 건 아니다. 다만 최근 신전 여론조사라든지 설 연휴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면 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게 국민 10명 중에 6명이 거기에 찬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조항을 이재명 대표에게 물론 적용할 수 있겠죠. 그 적용했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이라는 게 결국 누가 받게 되는 거죠? 민주당이 엄청난 후폭풍을 받고 이제는 정말 기소가 되면은 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 간에 있어서의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당연히 정치보복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게 과연 민주당이 계속해서 그 부분 속에서 빠져들어가는데 어떻게 야당이 이 부분을 잘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냐는 그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뭐 무조건 방탄으로 시작해서 방탄으로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예감이 좀 듭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 위례 대장동 의혹 관련한 검찰의 2차 조사 응하겠다. 이번에도 주말이 활용해서 좀 출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이 부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상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변수 중 하나로 꼽혔던 나 전 의원 불출마 결정했고요. 어제 좀 기자단들과 오찬을 비공개로 가졌다고 하는데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전당대회 관련한 제가 입장.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입장은 전당대회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겠다. 뭐 그런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그런 입장이에요. 네.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할 때도 그 얘기를 했고 어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들 끝나고 나오면서 식사하고 나오면서 그 얘기를 하던데 글쎄요. 근데 정치인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지금 한 달 이상 남았단 말이에요. 전당대회 3월 8일이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가 지금 최대 관심이잖아요. 여러 변수가 있지만 지금 뭐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변수가 될 것이고 결선 투표도 변수가 될 것이고 여러 변수가 있지만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의 표가 김경희 의원한테 갈 거냐
안철수 의원에게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뭐 누구를 지지한다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누가 연대한다라는 얘기도 할 이유도 없고 제가 나경원 전 의원이라도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든 간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요. SNS에 쓴다든지 기자와의 뭐 문답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아직은 그게 가늠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경원 전 의원이 상당한 이번 이 경선에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경원 전 의원도 지금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죠. 향후 자기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어느 쪽이 유리한 걸 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조금 지금은 좀 나경원 전 의원은 상당히 그 로우키로 갈 거예요. 특별하게 이제 어떤 양쪽이 어느 진영을 어느 의원을 지지하는 쪽으로 해석되는 발언은 자제할 겁니다 아마. 당분간은. 네. 그러면 그 가늠자가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이런 거겠죠. 나전 의원. 근데 발언을 이제 어떤 수위로 얘기하느냐는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 사이에서 그 지금 어쨌든 윤심은 지금 김기현 의원이 향하고 있다는 게 거의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과연 유리한지 그렇다고 뭐 명시적으로 그 지지 발언할 수는 없을 것이고 아니면 안철수 의원 쪽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발언의 수위는 뭐 아직은 정확히 제가 알 수 없죠. 네. 과연 그렇게 한 후보에게 힘을 싣게 될까요? 아니면은 전당대회 내내 좀 자맹을 이어갈까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본인은 뭐 이번 전당대회에서 본인의 역할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 말 중에서 조금 이제 기억에 남는 말이 지금 얘기한 거와 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질서 있는 무기력보다는 나름대로 시끄럽더라도 생명력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 한 것처럼 정치는 이제 끊임없이 뭔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저 비공개 기자간담회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떨 때 보면은 이례적인 거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좀 뭐 자맹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전당대회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역할이 한정적이라 얘기를 하지만 이게 또 바로 이제 여론조사가 주는 하나의 역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 보니까 본인이 불출마 선언하고 자신의 지지했던 사람들의 상당한 사람이 안철수 후보한테 넘어가고 지금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양장 구도가 되니까 야 이거는 결국은 변수는 나경원 후보가 누굴 지지하느냐라는 것이 자꾸만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좀 봐요. 어느 쪽으로 하든 간에 지금은 일단 본인이 이제 용기 있게 내려놨다고 한다면 상황을 보고 나서 다만 다음 총선 때를 맞이하면서 수도권에서 무엇인가 역할이 필요할 때는 싶은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뭐 이제 3월 8일까지면은 한 달 조금 남았는데 네. 여기서 양자 후보든 삼자 후보든 경선에 나오는 후보보다도 나경원 전 의원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보를 보고 찍는 거고 후보의 정치의 비전을 보고 찍는 것이지 전혀 지금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걸 보고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끝나고 나서도 불씨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지혜로우니까 이제 기자간담회를 일단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이제 중립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정당이 대통령이 말이죠. 정당의 대표 경선에 전혀 관심 없을 수 없죠. 그리고 뭐 당무 개입 안 하는 거니까 적어도 외관은 그래요. 그러나 지금 상당히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고 좀 보는 거예요, 사실은. 윤핵관 뭐 권선동 의원 불출마했고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의 과정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이제 원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걸 것이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가 너무 악화되면 안 되는 건데, 전 원론적인 지적이 될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아마 이른바 윤심이 지금 아직은 초반인데 지금 윤심 논쟁만 이게 잔뜩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논쟁도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만 너무 윤심 논쟁만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거의 이 여당의 당대표 경선에 얼마나 할 얘기가 많냐고요 지금. 근데 뭐 정말 세대별로 지역별로 윤심이 어떻다, 뭐 수도권 비중이 이제 뭐 영남과 비슷해졌다 이런 얘기가 많다고요. 당원이 거의 84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여건이 좀 역동적으로 하라. 이 지금 전당대회를 야당 저렇게 지금 초토하고 되다시피 하고 있고 맨날 사법 리스크에만 하고 있고 말이죠. 제1야당 대표도 이쪽은 또 맨날은 아닙니다만 윤심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거의 그 말하자면 어떤 사안과 이슈의 중심 잣대가 윤심이 되고 있으니까 현재 이거 좀 탈피해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거 저는 현실 정치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걸 완전히 배제하는 건 불가능해요. 대통령 정치인이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여당과 관계가 있는 거니까요. 과거에 왜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지명했잖아요. 이회창 총재, 뭐 이회창 대표, 이용구 대표 이런 사람 지명했다고요. 민주화 이후에도. 지금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렇다면 지명을 안 한다는 건 뭡니까? 당 대표, 당의 자율성이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왜 과거처럼 대통령이 지명은 아니지만 윤심이 개입되게 느껴지게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좋은 정치 행태는 아니다. 이제 그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참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레이스에는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의 양강구도가 좀 자리를 잡은 모습인데 안철수 의원이 잠깐 앞서서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나경원 전 의원과 그 이전에도 좀 수도권 런데론 얘기가 있었고요.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도 나 전 의원에게 연락을 했더니 회동을 하자고. 근데 바로 좀 응하진 않았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볼 생각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계속된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데 이럼에도 나 전 의원은 선을 긋고 좀 잠행을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어느 한쪽의 후보, 물론 이제 정치는 연대라고 하는 거 유명한 라이카 교수가 60년대 한 얘기인데 Politics is coalition, 정치는 연합이다, 연대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가장 나름대로 연대하고 싶은 사람이랑 만나겠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조금 전에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뭐 당무 개입이라는 것에 비판을 받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은 당무 개입이라는 인상을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철저하게 두 사람만이 자력으로 어떻든 간에 당원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윤시민이 뭐 나시민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파열음이 있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나경원 뭐 전 의원도 근데 다만 정치라는 거는 아주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떤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 전 의원이 두 후보 중에서 한 명의 손을 들어줄 수도 분명히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네. 특히 이제 무슨 뭐 이 결선 투표까지 갔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주 굉장히 초박빙인 상황이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될 수가 있겠으나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게 결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걸 기다리면서 3월 8일 전까지 좀 레이스가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변수 중 하나가 유승민 전 의원이거든요. 지금 후보 등록 기간이 2월 2일에서 3일까지니까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등록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잖아요. 출마했을 때. 여론조사 낮고, 결과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대통령과의 대립각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만약에 출마를 해서 비윤 또는 반윤의 확실한 입장을 세워서 자신의 향후 정치적 미래에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살리려 한다면 출마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분당까지 각오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재명이 하도 이재명 대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재명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출마해가지고 별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게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양쪽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명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너무 당의 경선이 윤심 위주로 하니까 내가 이걸 제어하고 나오겠다는 명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리로 따져볼 때 만약에 표차가 크게 3위가 되고 1, 2위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면 타격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좀 그래서 분당까지 가고 근데 분당은 거의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사실은. 분당까지 가고 가지 않는 거라면 탈당하고 분당하는 게 아니라면은 지금 굳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또 이게 정말로 이럴 때 또 이 역발상을 해서 나와서 뭔가 국민의힘 내부를 완전히 흔들고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불출마에 힘을 조금 실어주셨는데요. 결국은 뭐 본인이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만약에 신당을 창당한다든지 탈당을 한다든지 하면은 나오지 못할 거다. 오히려 명분, 나를 죽이기 위해서 룰도 바꿨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오고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다음 행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실은 이제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이 연예인들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한 거는 그렇지만
잊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혹시 잊혀지니. 그러니까 이런 판이 열렸을 때 뭔가 자기가 가서 유승민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반윤의 핵심이라는 것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길게 정치를 보기 위해서는 참여를 해서 자기 존재감을 내세우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뭐 시간이 없어 말씀드리지만 이번 당원 투표는 과거와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80만 명 이상이 그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 당원들을 과연 당협위원장들이 통제할 수 있느냐,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투표율에 대한 문제, 이런 걸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20, 30대의 책임 당원들 표를 받으면 뭔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나오겠죠. 근데 지금 뭐 이제 등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뭐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숙고를 하겠지만은 어떤 형태든 간에 이 유승민 변수가 작동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출마를 하면은 그 출마의 최대 수혜자는 안철수 의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곧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청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영준 명진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